자, 수업 시작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작할 때만큼 끝날 때까지도 모두 다 같이 살아있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박수를 치다가 끝날 때는 한 10명 이내로 살아있잖아, 그지? 반성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지?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920년대에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황제 지배체제의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공화정 또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결이었어요. 거기에서 공화정 또는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체제 자체가 황제 지배체제에 비해서 더 우월한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였죠. 황제가 짜르가 지배하는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명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같은 사상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운명론적이었던 사회 진화론에 반대하면서 민족의 실력도 민족의 성격도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조론 같은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상이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기억 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났었던 농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운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족계몽, 민중계몽의 형태, 그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제의 차별적 교육에 반대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에 의한 교육, 민족 본위의 교육을 요구하는 이러한 저항의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학교별로 독서회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졌었고 학교와 학교끼리도 연결이 되면서 연합학생단체 같은 것들이 조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을 조직화시켰고 이렇게 조직화된 학생들에 의해서 더 큰 사회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조직화된 학생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 몇 가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다른 사회운동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92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분류되는 60만세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었느냐? 1926년 4월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순종 황제가 사망하게 되면서 고종 황제가 사망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겠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종 황제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가 터졌어요? 3.1운동, 만세운동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순종 황제가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모일 것이니 무엇을 해보자? 제2의 3.1운동, 다시 한번 전국적인 규모의 만세운동을 일으켜보자 라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 해당했던 조선공산당이라든지 민족주의 계열에 해당했던 천도교 같은 단체와 더불어서 여러 학생단체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순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 바로 순종의 장례식 날이죠. 6월 10일 날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계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천도교는 뭔가요? 천도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원래 천도교는
동학이었어. 그지? 동학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천도교로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 날에 순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것을 계기로 제2의 3.1운동과 같은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벌이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위조화폐가 제작되어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가 일본 경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위조화폐를 만들어내는 곳을 찾기 위해서 각 지역의 서울 곳곳에 인쇄소를 조사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인쇄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6월 10일 날 사람들에게 뿌리려고 했던 경문 팜플렛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인쇄 맡겼어?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에 해당했던 조선공산당 천도교 계열에 조선공산당이나 천도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주요 인물들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 일이 좀 바쁘다 보니 말이 좀 꼬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가 계획했던 만세 시위는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천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준비했던 계획은 발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월 10일 날 터졌던 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누가 주도했다? 학생들이 주도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학생 운동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60만세 운동을 학생 운동 카테고리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순종 황제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순종 황제가 가는 가마가 순종 황제의 뭐라 그러지? 진정해야 돼.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멘탈을 바로잡고 괜찮아. 나는 프로 교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자, 6월 10일 날 순종 황제의 장례 가마가 서울 시내를 지나갈 때 역시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진에 보이죠?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준비했던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해 가기 시작을 해요. 문제는 고종 황제가 사망했었던 날들을 떠올렸던 것은 민족운동 계열의 사람들 뿐이었을까? 고종 황제가 사망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겠죠. 누구도 기억하고 있었을까? 일본도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순종 황제의 인산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경찰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3.1운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바람에 초기에 진압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어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일본 경찰은 뼈저리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인산일이었던 6월 10일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많은 군인 경찰들을 뿌려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지만 만세라는 외침이 들리자마자 곧바로 일본 경찰들이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체포해가고 이랬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3.1운동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서울 곳곳에서 일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지만 서울 전체로 퍼져나가지도 못했고 전국 각지에서도 3.1운동을 떠올리면서 만세 시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3.1운동에 비해서는 턱없이 규모가 작은 지방 곳곳에서 약간의 소요 정도,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었던 정도에 불과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워낙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시작했을 때 그에 동참하고 싶었던 사람들, 시민들의 경우에도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심지어 만세 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사들을 동원해서 통제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해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죠, 그죠? 하얀 옷 입은 사람하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대충 보일 겁니다. 흑백 사진이고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얀 옷 입은 사람과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구분이 되죠, 그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국인들이었겠지.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죠? 일본 군인 경찰들이었겠죠. 그죠? 지금 보이죠? 시위,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못하게 까마옷 입은 사람들이 말까지 타고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시위로 확산되지 못하고 끝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60만세 운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천도교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은 준비 과정에서 함께 계획을 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두 민족운동 세력이 함께 힘을 합했었다라는 이런 경험을 남겼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1927년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27년에 60만세 운동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고 준비했던 경험을 남겼기 때문에 1927년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은 큰 규모의 단체가 만들어졌잖아. 신간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학생들만의 힘으로 비록 큰 규모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의 길이 담을 한 민족운동을 주도했다라는 이런 경험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생들도 우리들만의 힘으로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도 민족운동을 이어갈 수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후에 학생들이 주도하는 항일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60만세 운동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당시에 60만세 운동으로 체포되었던 사람들의 재판 기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60만세 사건 제1회 공판 제 첫 번째 재판이라고 써있어요. 거사의 동기와 목적은 왜 60만세 운동을 일으켰느냐,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으켰느냐라고 판사가 물어보자 삼척동자라도 가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걸 뭘 물어보냐라고 대답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 주도하에 60만세 운동이 전개되었고 누구나도 분명하게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저항했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 정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큰일이네. 멘탈이 안 돌아오네. 머릿속에 내용 정리가 안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시간에 찍을 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생항일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달력에서 학생의 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인지 본 적 있나요? 학생의 날. 네, 모르겠죠. 그죠? 쉬는 날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안 남아있죠. 학생의 날은 11월 3일입니다. 왜 11월 3일이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날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면서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리기 위한 행사 같은 거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의 경우는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학교이거든요. 그러니까 1925년에 세워진 고등학교였는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일부 학생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11월 3일 됐을 때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한 교내 행사 같은 거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 100년이 안 됐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세워진 학교라서 이런 걸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11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지정을 하고 때로는 기념을 하기도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 계기는요. 나주역에서 일어났었던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충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전라도 광주에서 나주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통학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나주로 통학을 하고 왜 이래? 여봐요. 이봐요. 자, 나를 도와주세요. 짠. 자, 네. 나주로 가고 있었던 통학 열차 안에는 조선 여학생인 박기옥과 이강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여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 봐서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 학생들은 머리를 따가지고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차에는 후쿠다라고 하는 일본 남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본 남학생이 박기옥과 이강춘이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괴롭히고 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에도 같이 누가 타고 있었냐면
누구냐면은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 학생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사촌 누나를 괴롭히는 후쿠다한테 가서 그러지 마,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따지자 후쿠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 조센징 새끼가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노한 박준채가 거기서 후쿠다를 향해서 한 방을 날린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이후에 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해서 학생들이 나주역에서 내렸을 때에도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 사이에 큰 패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당연히 경찰들이 출동해서 학생들의 싸움을 뜯어 말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일본 학생들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잘못으로 몰아간 겁니다. 자, 일단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분을 사귀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시 집에 갈 때는 기차 타고 집에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박준채 학생이 먼저 나주역에 와서 후쿠다를 기다렸어요. 얘 오면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역에서 기다리다가 후쿠다 학생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까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후쿠다가 이 새끼라고 하면서 또 한번 후쿠다가 박준채 학생의 뺨을 싸대기를 날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굣길에 나주역에서 한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취재했던 일본인 기자가 한국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 마냥 신문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본 학생이 분명히 먼저 잘못했는데 우리만 잘못한 것처럼 알려진 이 사건, 또한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 편만 들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점차 학생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게 10월 3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11월 3일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싸움이, 학생들 간의 싸움이 광주 시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왜 11월 3일이었느냐? 이 11월 3일은 우리나라의 음력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지? 그렇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날이 개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가 처음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건국 기념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11월 3일이 음력으로는 개천절이었는데 양력으로는 일본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일본 신사에 가서 기도해라, 참배해라 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본 종교시설인 신사에 가서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도를 올리고 와라 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졌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척 해야 됐는데 기분이 어땠을까? 굉장히 나빴겠지, 그지? 안 그래도 일본 학생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인데 우리 음력 개천절인데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러 신사에 가서 기도하는 척을 해야 된다니 한국 학생들 얼마나 분노했겠어, 그지? 하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에 마찬가지로 신사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학생들을 만났던 것이죠. 딱 마주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죠. 뭘 봐 이 새끼야, 뭐 이런 정도가 서로 오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각자 신사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 학생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대. 짧은 칼, 단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 학생을 칼로 찌르고 간 거야. 도망갔어요. 광주 시내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광주 시내로 달려가서 이 내 친구를 칼로 찌른 일본 학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내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광주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일본 학생이라고 일본 학생의 눈에 띄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칼에 찔린 친구를 위해서 그 칼로 찌른 일본 학생을 찾고자 광주 시내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일본 학생의 눈에 띄면 무조건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학생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겠지, 그지? 쪼로로 학교로 달려가가지고 지금 어떤 한국 미친 학생들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학생들 눈에 띄는 대로 두드려 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분노한 일본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유도 사범 선생님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번에는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학생 눈에 보일 때마다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국 학생들은 쪼로로 학교로 달려가가지고 지금 일본 학생들이 광주 시내에서 한국 학생들이 눈에 띌 때마다 두드려 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한국 학교의 학생들이 또 광주 시내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시내에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대규모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패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 11월 3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양측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경찰관, 소방관 등등, 선생님 등등 총 출동을 해서 일단 싸우는 학생들을 뜯어 말리고 각자 학교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도 일본 경찰의 경우에는 일본 학생들만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로 돌아왔던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이 말려서 학교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본 학생들 중에 나쁜 애들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당초 왜 우리가 개천절날 신사참배를 하러 가야 되고 일본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걔네들 칼에 찔리고 왜 우리가 경찰에게 억울하게 잘못을 한 것 마냥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 모든 잘못은 애당초 무엇 때문이다? 이 뭐에서? 집에서 일본이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가 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폭력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일제 식민 지배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광주 시내로 쏟아져 나와서 대규모의 가두 시위, 길에서 시위를 벌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학생들이 시위를 이어나가자 수많은 광주 시민들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서 시위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경찰들이 출동해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 체포해 가게 되고요.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광주 시내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간 광주 시내에서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휴교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와 보니까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체포되고서선 아직까지는 풀려나지를 않은 거예요. 학교에 왔는데 옆에 빈자리가 있고 그 학생은 아직까지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노한 학생들이 또다시 시위를 벌였던 것이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위는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광주와 가까웠던 전라남도, 목포나 나주 지역까지 학생들의 항일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제가 한국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탄압했던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할 것, 집회와 결사 출판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것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는 단순히 일본의 교육의 문제나 또는 학교 내의 문제를 넘어서 일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항일 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아, 속상하다. 녹화할 때 이렇게 말이 꼬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이 안 나면 좀 속상한데. 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다 알아들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신간회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간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정말 한국 학생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 학생들이 잘못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광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이 시위가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이것을 계기로 더 큰 규모의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대회를 개최해서 더 큰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간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들 간의 이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각자의 지역에서 항일 시위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이듬해인 1930년까지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까지 함께 모인 큰 규모의 시위와 그리고 동맹 휴학과 같은 형태의 저항이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만주와 일본 지역에서까지도 학생들의 항일 시위가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간회의 경우에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대회로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일제의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신간회의 주요 지도부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 요것이 신간회가 해소되는 데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크고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일 운동은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320여 개의 학교, 수만 명의 규모가 참여하였던 항일 운동이었고요. 3.1 운동 이후에 일어났었던 항일 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전국 학생의 60%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한 5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462명이 퇴학당했고 3천 명 정도가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학생들의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은 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일본인 위주로 하던가 학교 내에서 한국 학생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교육이나 학교 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 민족의 해방 문제까지도 직접 학생들이 제기했다라는 점, 학생들의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였다라는 점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항일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후에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험은 해방 이후에도 독재와 맞서는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게 나가게 되는 데에도 중요한 경험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년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운동. 자, 볼게요.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러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일본의 차별적 교육 정책에 의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화장 좀 안 하면 안 될까? 여러 명도 화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고 곧 가야 돼가지고 세팅해야 되겠는 알겠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 좀 하지 맙시다. 뭔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공장에 취업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해주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소년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단체들 가운데 천도교 계열의 단체들이 소년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도교계의 경우에는 개조론에 꽤 꽂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의식이나 생각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미 생각이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일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도교 계열의 단체의 경우에는 소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21년에 민족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이자 천도교 계열의 인물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서울에서 천도교 소년회 같은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들어는 봤나요, 방정환 선생님?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마다 한 번쯤은 들었던 이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아이 또는 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나 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린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른보다 낮은 존재로 보고 부르는 용어라고 방정원 선생님은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부르는 용어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기도 해요? 어린이날 같은 것들을 제정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린이날 몇 월 며칠인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5월 5일인데 원래는 5월 1일이었어요. 언제 바뀌었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원래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 동화 그리고 동극, 어린이 연극 같은 작품을 실었던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잡지를 통해서 어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도 하였고요. 아동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책, 그게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올까요? 네, 가끔 나와요. 천도교 소년회의 어린이 소파 방정환 선생 정도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거만 끝인가? 여성운동까지네. 자, 그 다음 백정들의 형평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이 뭔가요? 백정. 맞아요. 조선시대 때 소,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을 일컬어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가요? 낮은 사람들인가요?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노비였던 천민이었던 노비보다 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이라고 하는 독축업자들이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사회적으로 천한 대접을 받게 되었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스님들 고기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채식만 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원간섭기 때 몽골 사신이 왔어. 그래서 몽골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잘 대접한다시고 크게 한상 차려줬는데 몽골 사신이 버럭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 푸대접 하는 거야? 고기 가져와 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양고기를 한 입 먹더니 또 화를 냈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느냐? 고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몽골 사신이 데려온 양이 있었거든. 이 양 가지고 고기 요리해서 가져와 라고 했는데 양을 데리고 왔는데 한국의 요리사들, 고려의 요리사들은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요리하지? 일단 얘가 죽어야지 요리할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이지? 양은 원래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그 고기를 요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야. 죽일 때까지 때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양을 죽일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죽었는데 그 맞아 죽는 과정에서 양의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고기의 내장에 쓸개즙 같은 것들이 묻어가지고 고기 맛이 엄청 없었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구워가지고 요리답식을 내놓은 거예요. 당연히 몽골 사신이 화를 냈겠죠. 그죠? 그럴 정도로 육식의 문화가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도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천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전통이 조선시대 때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는 요런 가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설이 있냐면요. 혹시 정육점 사장님들 봤을 때 좀 덩치가 크다던가 눈이 좀 크다던가 수염이 좀 많다던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다라는 이런 인상을 받은 적 없나요? 있나요? 네,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요런 가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도축업을 했던 백정들의 경우는 원래 만주 여진족들이었다. 여진족들 가운데 조선에 귀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고기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축업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치자면 일종의 인종차별이었던 것이지. 여진족이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천대하던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분석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 백정은 조선시대 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신분제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죠?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으나 여전히 백정들을 천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백정들은 어떠한 차별들을 받고 있었느냐? 호적의 주민등록부에다가 백정이라는 신분을 써야만 했다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백정의 자식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의무교육에 의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다른 집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 애들을 백정이랑 같은 교실에 앉혀놓을 수가 있어? 우리 학교 안 보낼 거야! 라는 이런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어떻게든 백정의 자식이 학교에 입학이 됐을 경우에도 출석부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가지고 얘는 백정 신분이다 라는 것을 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당연히 백정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923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부터 백정들이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평이란 무엇이냐? 형, 저울 형자예요. 이 도축업자들이 고기 팔 때 쓰는 저울이 한자로 형인 겁니다. 평등하다, 평평할 때 쓰는 평자예요. 다시 말해서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고기 팔 때 쓰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었던 것이고, 그러한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직이 바로 조선형평사라는 조직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이러한 백정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어요. 백정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고기 사 먹지 말자,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조선 형평사의 노력에 의해서 약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호적이나 학적부, 그러니까 출석부에다가 표시하던 신분 표시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등 약간의 제도적 차별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형평사 내부에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됨에 따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형평운동이 민족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하자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어떤 사회운동이나 항일운동의 성격보다는 이 회원들끼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특정 직업인 단체 성격 정도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고요. 나중에는 일부 친일적인 단체로 성격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에 반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형평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였고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됐나요? 이런 사회적 편견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1952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어렸을 때 겪었다라고 하세요.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심부름 시켰어. 너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사와 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들고 정육점에 가서 정육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고기 한 근 주세요 라고 했다가 어른들한테 크게 혼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육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고기 한 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혼났을까?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리고 고기 한 근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백정한테 존댓말 쓴다고 우리 아버지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 조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기 한 이복에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안 혼났다라고 해요. 선생님 아버지가 52년생이니까 아마도 1960년대쯤에 있었던 일이겠지. 그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백정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선생님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베프가 이 정육점집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베프하고 놀고 집에 들어오면 어른들이 그렇게 혼냈대요.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백정이랑 같이 노는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혼내시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게 꽤나 오랫동안 남아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선생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버지 꽤나 의리 있던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백정 친구가 딸을 낳고 그 딸이 결혼할 때 왜 우리 결혼식 가면 앞에 가서 어서 오세요 받고 돈 받고 식권 내주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지? 우리 큰아버지가 그 백정 친구 딸이 결혼할 때 그거까지도 해줬었다라는, 지금까지도 좋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기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망했어. 원래 여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지금 짠. 네, 여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3.1운동의 아이콘 같은 사람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죠, 그죠? 여학생들이 3.1운동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 그지? 그러면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수업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확산되었는데 그 가운데 여성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도 남성들에 비해서 똑같은 권리를 누릴 것을 요구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내내 남성들에 비해서 큰 차별을 받았잖아요.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활동이 금지된다거나 다양한 차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1920년대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여성운동에서는 문맹퇴치, 글자를 가르친다든지 생활 개선이라든지 계몽, 교육활동과 같이 특히 여성활동에서는 대단히 여성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었어. 왜 그랬을까? 왜 여성운동에서는 특히나 교육이 강조되었을까? 그렇죠. 여성들의 교육을 많이 못 받았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쯤 될라나요? 옛날 어른들은 여자가 살림하고 결혼하고 살림하면 됐지 학교를 왜 다녀? 뭐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교육은 우리 왜 받습니까? 교육이 왜 중요하죠?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져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운동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922년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YWCA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여성동우회 같은 여성사회주의 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계급투쟁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을 없앨 것을 주장하는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1927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은 신간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자 여성운동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성민족협동단체로서 근우회라고 하는 신간회 자매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근우회의 지회를 설치하고 기관지인 근우 같은 것들을 발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강령으로 내세워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다가 신간회가 해체될 때 근우회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해소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우회 같은 경우에도 종종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어요.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전개되었던 다양한 국내에서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